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독서 컨텐츠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12월에 제가 교보쌤에서 열람하기로 한 12권의 책 목록을 공유하고 그동안 읽었던 2권의 소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독서 다이어리를 하나 장만했는데 이것도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예상치 않게 갖게 된 다이어리인데요. 이번에 프로이트 전집 개정판이 15권 세트로 묶여있는 게 50년 대여가 39,000원 정도예요. 근데 뭐 50년 안에 15권 읽겠죠. 그 생각으로 대여를 하면서 같이 한강의 소설이 아니라 시집을 같이 구매를 했더니 이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4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 지금 쓰고 있는 독서 다이어리가 너무 이 공간 활용이 아쉬워서 맨날 이렇게 덧붙이게 되고 너무 길어지게 되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이거는 내 독서 노트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까지만 쓰고 1월달부터는 조금 바꿔보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또 마침 이렇게 좋은 다이어리가 있어서, 이게 또 이렇게 조금 해도 데일리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독서 노트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12월에 구독하려던 그 12권의 책 중에 실제로 열람권을 적용한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교보쌤에서 프리미엄 구독권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한 달에 12권을 골라서 6개월 안에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읽었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X 쳐버리고 안 읽기로 정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읽으려고 했던 책은 일단 적상가옥의 유령, 항상 읽고 싶었는데 오디오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오디오 파일로. 그래서 아쉽지만 오디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리스트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불안사회, 그리고 10개를 읽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번 달에 제가 구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제가 열람권 선택한 책은 이렇게거든요. 그리고 마침 아웃스토리츠라는 책은 한강 작가님이 추천한 작품이기도 해서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마르타의 일은 읽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10개 대신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골랐었는데 일단은 실제로 선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 펀홈은 가족 희비극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 읽어볼까 했는데 마침 만화로 나온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철학의 쓸모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이자 작가죠. 그분의 그 이론에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리스트업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읽을 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둔 4권은 1월로 제가 미뤄둔 상태거든요. 인간의 조건과 정신의 삶, 그리고 디스클레이머라는 소설과 영숙과 제이드라는 소설도 조금 1월 아니면 그 후로 미루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새로운 소설을 계약하게 돼서 지금 조금 빨리 읽히는 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별을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바빠질 것 같아서 1월 달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깊은 철학 책은 제가 분명히 못 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미루도록 하고,
그리고 단 한 사람,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제 구독자였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타로 카드 공부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까 했었는데 역시 새 소설을 쓰게 되면서 소설을 한번 우선으로 읽어볼까 하는 마음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디톡스라는 책은 그 교보 메일로 추천 서적이 꼬박꼬박 날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 대신 제가 고른 책이 엉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그 위에 제가 적어둔 1000개의 파랑이라는 소설을 쓴 천선란 작가님이 참여한 에세이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세이집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 소설을 쓰면 저도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책보다는 약간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라이트한 책을 우선으로 해서 고르게 됐는데 이런 에세이집을 읽으면 리프레시가 확실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에 넣어서 열람권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 두 권. 그리고 단 한 사람 이것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펀홈 그리고 적산가옥의 유령 불안사회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대신에 그 역시 천선란 작가님의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소설집을 대신 넣어봤습니다. 약간 환상적인 요소들 그리고 SF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서 제가 새 소설을 쓰려면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리스트에 넣으면서 읽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2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세트로 읽자 해서 2권도 올해 선택을 해봤고 이번 달에 그리고 햇빛 쏟아지던 여름 그리고 쉬프팅 그리고 친구 이런 청소년 소설들도 관심이 생겨서 한번 잔뜩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쉬프팅이라는 작품은 아홉수 가위라고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그 작품을 썼던 작가님이 청소년 소설도 쓰셨길래 한번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에게 필요한 감정 사용 설명서라는 책,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불안을 어떻게 억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제가 이 서비스를 구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읽어야 할 책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된 거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책으로 넘어가자는 거. 그거를 한번 지키면서 빨리빨리 읽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면서 쭉쭉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철학의 쓸모라는 책은 어디든지 끼고 다니면서 토막토막 읽어도 좋을 만한 책들이거든요. 정말 제가 실물책이 있었더라면 아마 전체 바닥이 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감이 가고 배울 게 많고 얻는 게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메모를 남긴 거를 보면 밑줄 그을 문장 투성이라는 리뷰를 보고 읽기 시작했는데 나도 그랬다. 하도 좋은 말이 많아서 다 형광펜 칠하려다 포기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철학은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정신의 피폐함을 치료하고 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자아병을 치료한다. 삶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며 인간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학문이다. 나를 나로 살게 하는 힘을 길러준다. 이런 거를 메모를 하다 못해서 이렇게 한 장을 덧붙여서 쓰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를 읽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들추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독서장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너무 칸이 좁은 탓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다이어리를 받은 김에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또 정말로 이 다이어리는 독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도 써져 있듯이 2025년 알라딘 다이어리 미니 데일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달력, 이렇게 미니 달력이 있고, 그다음에 연간 계획서 이얼리 플랜을 계획할 수 있는 2바닥짜리 4페이지 정도의 연간 계획서를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먼슬리, 다음에 데일리, 그 다음에 메모, 그리고 스티커까지 이렇게 들어있네요. 크기는 딱 한 손에 들어오는 A6보다는 약간 크고 폭은 좁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별도의 밴드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게 서당 민화, 민속도의 서당 풍경을 고양이 버전으로 이렇게 그려놓았는데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아이들, 그리고 깨알같은 이 병아리, 그리고 내년이 뱀의 해니까 뱀 그림도 있네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미니 다이어리 고양이 민화입니다. 이거를 아마 이벤트 대상 도서 포함해서 5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될 거예요. 종이책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자책의 경우에는 35,000원 이상 구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약간 접착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달력 부분이 있고, 연간 계획표를 짤 수 있는 이얼리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먼슬리 12월부터 쓸 수 있네요. 바로 써야겠네요.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데일리 플랜 다이어리, 그렇죠? 데일리 다이어리 이런 게 있어서 1일 읽은 독서량을 이렇게 기록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을 기록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일간 다이어리를 쓰면서 독서 기록을 하고, 가름끈도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월 31일까지 분량이 있고, 그 뒤로는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메모를 할 수 있는 이런 칸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책 리스트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딱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일단 구성은 이렇게 끄시고요. 여기에 봉투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알라딘 다이어리 이 스티커 2개가 동봉되어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도 있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귀엽네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번 다이어리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그림도 귀엽고, 누드 제본이긴 한데 약간 여기에 불안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떨어지면 생각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너무 귀엽고 이렇게 도톰하고 또 밴드까지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창비에서 나온 타운하우스라는 책을 서평단 모집을 하길래 지원을 해서 이걸 받았어요. 받고 읽어서 이제 따로 정리도 해보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여기 보시면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한 번도 당선되기 어려운 신춘문예에 이관왕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은 8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소설집이고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소설이라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부분은 전기현님의 해설을 보면서 해결을 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괜찮은 문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었고 문장도 군더더기가 없이 딱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이렇게 어두운 주제와 아주 잘 맞았어요. 읽다 보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 또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사건 그리고 인물의 갈등, 인물의 결핍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타운하우스로 한 거는 그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8개의 소설들이 다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타운하우스라는 거는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의 눈이라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 타운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집이라는 주제 그 배경 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작가의 통찰력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나 신춘문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필독서가 되겠죠. 왜냐면 이분은 신춘문예 이관왕을 달성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 쥐 난간에 부딪힌 비가 집안으로 뒤쳤지만 이 작품은 이 수상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수상한 작품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신춘문예에서 원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량, 그리고 사건의 전개, 인물의 등장, 그리고 소재를 택하는 것, 그리고 작가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설파를 할 것인가라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작가 지망생이라면 무조건 한 번씩 읽어보셔야 할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이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씩 기록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소설당 굉장히 프리한 분량으로 제가 느낀 거를 그리고 줄거리를 간단히 써보고 있어요. 12월에 제가 읽은 거는 마르타의 일 소설만 여기에는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운하우스를 19일까지 해서 읽었고요. 그리고 16일 새 소설을 계약한 거를 또 적어 두었습니다. 저도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새로운 소설을 쓰게 돼서 기쁜 마음 반, 설레임 반, 그리고 두려움도 물론 있고요.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 또 열심히 써봐야겠죠?
그래서 더욱 소설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니까 다이어리를 꾸미면서 독서를 하자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꾸미면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이 마르타의 일이라는 책, 소설이죠. 소설도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소설이겠거니 하고 펼쳐들었는데 추리 미스테리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와 동생 이렇게 두 인물이 나오고 동생의 장례식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언니가 평생 동안 이 동생과 비교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한 복수를 준비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런 식의 우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에 대한 그 일화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르다죠, 언니죠. 이 마르다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르다가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 거기 있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가 할 일이 있고 마르다는 마르다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마리아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경화 그리고 언니 수아는 경쟁하듯이 아니면은 또 우애가 깊은 자매이기도 하듯이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면서 언니가 약간 비교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들은 이들대로 각자의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정말 예쁜 걸로 유명했던 경화가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뒤에 남은 언니가 또 마르타의 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은 각자 할 일이 달랐고 그것은 절대로 차별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그 인간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복수극을 준비하는 그 사건의 타임라인이 정말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읽으면서 정말로 이런 인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고, 그리고 뭔가 결말부에 찜찜한 구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연민과 비슷한 그런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원한 추리가 읽고 싶다 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천천히 읽는다고 읽었는데 한 이틀 만에 읽었거든요.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잘 읽히고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르타의 일은 일상의 평온함을 가르는 추리적 시선을 담고 있다. 경화가 개명을 했거든요. 리아로. 리아도 제 몫을 다하는 청년이었고 수아 역시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며 치열하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각자의 일이 있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꽃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왠지 미스테리한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도 이
주인공이 면접 갈 때 바지 정장을 입을까 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티커가 있어서 한번 붙여줘 보았고, 그리고 예쁘고 착해서 유명했던 경아, 이 아이에게도 이렇게 예쁜 소녀 스티커를 붙여줘 보았습니다. 아무튼 아기자기한 추리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타운하우스가 총 8편의 단편 소설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소설마다 줄거리 등을 정리를 해두었고, 읽으면서 되게 깨닫는 바가 많았는데 다 하나하나 잊어버리기가 싫어서 이렇게 조금씩 줄거리를 간추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G라는 수록된 소설 중 G라는 소설에 보면 제가 느낀 바를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어떤 사회건 진실이 있으면 그를 은폐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진실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없다고 시치미를 뗀다. 특정한 집단일수록 캐캐묵은 위계 질서에 지배당하고 개인의 도덕심과는 다르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법을 배운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위에서 아니라고 규정하면 항명이 된다. 그러면 홀로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 마리 쥐가 되어 관사 밖으로 퇴출당한다. 어렴풋하게나마 진실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쥐가 서랍장을 들쑤시고 다니는 소리만 바스락바스락 들려올 뿐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 쥐를 소문에 빗대어서 진짜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소문도 그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비밀스러운 그 소문의 움직임을 쥐로 비유를 해서 쓴 소설인데 정말 웰 메이드고요. 인물의 입체감도 뛰어나지만 그 사건이 촘촘히 쌓여있는 그 구도 자체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공모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그 독자의 상상력으로 어딘가를 채울 만한 구멍들을 많이 파놓았거든요. 근데 그 상상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이 책 뒤에 해설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저도 약간 어려울 뻔했는데 이 전기현 님이 쓴 해설을 보면 아마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상상한 대로가 맞구나 하고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8가지의 소설 모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모두 결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머무르면서 그 문제점을 직시를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포기도 하고 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이 특정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잘 썼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주제를 완벽히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리면 그 상상력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얼마나 다채롭게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지 그냥 놀라워요. 글 쓰는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독자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뼈와 살이나 소리소문 없이 이거는 예술고 그리고 미술 작가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예술가들 사이에 그 재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인간으로서의 본능, 질투죠. 질투도 아주 신랄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이 어쩔 수 없이 재능이 자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그 예술가였던, 예술가 지망생이었던 그런 삶에 대해서도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는 작가를 꿈꾸는 분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술가의 고뇌가 깃들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차별을 받는 대상이 주인공인 에피소드도 있고, 아니면 차별을 하는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주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인물들을 공부해 볼 수 있고 또 읽어볼 수 있어서 정말로 영화나 아니면은 만화 그리고 소설 이런 것들을 쓰려고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그만 다이어리를 갖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내년 한 해도 소설을 많이 읽어보고 또 다른 책들도 편식하지 않고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꾸미는 과정은 이거 촬영을 해두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